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됩니다만 완전히 진정돼서 그런 건 아니죠. 경제 위축 등 감안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달라고 정부가 당부한 이유입니다. 옵티머스 그리고 라인펀드 부실 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오늘 2주째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새 ICBM,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다뤄지겠죠. 이 쟁점들 중심으로 오늘 출발 새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입니다.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갑니다. 고위험 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을 열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2차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감식 결과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3층 야외 테라스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지난 8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허락을 허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조건부 재응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입니다.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발생이 46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38명 발생했습니다. 또 부산 3명, 대전과 강원이 각각 2명씩, 충남 1명으로 나타났고요. 누적 확진자는 24,606명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네. 추석 연휴 코로나 위험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게 또 배경이고요. 다만 정부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됐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그렇더라도 그 실내 인원 규정하고 또 실외 인원 규정 50인, 100인 이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00명 이상 행사 같은 경우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요.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 모임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클럽이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것들을 유흥시설 5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그 신고 면적 기준, 그러니까 시설의 면적 기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요. 네. 방문 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 판매 홍보관, 여기는 인원 자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대형 학원이나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 10종은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네.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만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는데 계도 기간 한 달입니다. 네. 11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죠? 이거 네. 공개했습니다. 예. 네, 이제 북한이 이 신형 ICBM을 실제로 시험 발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화성 15형,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ICBM보다 덩치를 키운 신형 ICBM을 공개했고요. 화성 15형보다 사거리도 늘어나고 핵탄두를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고요.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실제로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 대선 이전은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친서 주고받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내면서 친밀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좀 위배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북한이 이것을 미국의 차기 행정부 태도를 지켜본 뒤에 거기에 따른 카드로 또 쓰지 않을까 하는 또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ICBM 이거 공개되니까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했죠? 네, 어제입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우선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방어 능력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과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는데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ICBM 공개만이 아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태도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좀 신중한 태도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에 주목한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환영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입장인데요.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북한 조성길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남북 간의 민감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이 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2차 감식 결과 나왔죠? 네, 지난 8일 오후 11시 14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서 15시간 40여 분 만에 꺼진 사건이 있는데요. 이 불로 9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고요. 15층에서 28층 건물 피난 대피층에 또 건물 옥상 등에 대피했던 주민 7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 어디인가 궁금했는데 3층 야외 테라스라고 경찰이 어제 발표했고요. 구체적으로 테라스 나무 바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전기시설도 없었고 불이 나기 어려운 곳이라서 방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죠. 그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여당에서 조건부 재응시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네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일이었는데요.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달라라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심스럽게 이 재응시에 대한 여론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는 재응시 허용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에 나선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면은 12일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언더라인 밑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보고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의당 전 의원이시니까요.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새 당대표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대표 선거가 끝나고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터 심상정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김종철 대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원들이 정의당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어떤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내걸었던 김종철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김종철 후보가 원외 인사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의 아주 초창기부터 또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당의 다양한 당직을 거쳐서 이제 당대표까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경험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경험들 가운데서 단단하게 실력을 다져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당대표가 돼서 지금 강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 당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지기까지 좀 대표가 자유롭게 구상하고 향후 2년간 정의당을 이끌어갈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그런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표가 되면 이제 당내의 다양한 그 견해들을 또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또 당대표가 된 사람의 목표와 전략과 계획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당내에 당원들 포함해서 당내의 다양한 그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김종철 대표의 리더십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신임 김종철 신임 대표, 정당 대표는 3부에서 직접 전화 연결해서 방금 말씀하신 전략, 계획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밑줄 긋고 살펴볼 이슈. 당연히 오늘 또 2주째 계속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증인 채택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바로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 시끄럽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크고 또 오늘 이제 법사위 그 법무부 국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병역 군 생활 문제, 군 복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관련된 증인들을 여당이 거의 수용을 안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증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증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그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매번 국감 때 보면 여당은 일종의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그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또 야당은 가급적 많은 증인을 채택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들을 좀 증인을 통해서 이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런 어떤 대립이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문제를 둘러싼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됐고 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당 측의 증인 신청을 좀 받아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지나치게 이게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일축하는 것도 원활한 국정감사나 또 원만한 원내 운영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그 증인이 국정감사의 본령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원활하게 하고 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데 사실은 증인 신문할 시간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에 그 상임위에서 채택한 모든 증인을 신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신문도 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이제 압박성으로 그리고 이슈를 띄우기 위한 성격으로 혹은 힘겨루기 성격으로 좀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지양돼야 되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제 증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은 가급적 채택하되 그 의원들도 꼭 필요한 증인들을 좀 이 절제력 있게 그렇게 신청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매번 국감 때마다 똑같은 문제로 실강이를 벌이고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는데 우리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점들은 좀 여야가 서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증인 채택 같은 경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히 야아 쪽에서 요청한 그 증인들이 그렇게 일반 여론을 봤을 때에도 무리한 증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 중에는 그 당직 사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현병장 같은 경우에 다수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또 가감 없이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어느 자리에 나가서 증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증인까지 막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측면이 있고 또 야당의 증인 요구도 실은 핵심적 증인들만 부르면 되는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놓고 일단 뭐 다 신청해 보자.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서는 조금 지양돼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흔히들 국정감사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다지 야당의 시간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보통 이제 국정감사 첫 주에 시작하고 한 하루 이틀 이내에 핵심적인 이슈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의제나 이슈의 연장선에서 문제가 재탕 삼탕된 느낌이고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나 혹은 대안 제시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의 임원이 사실은 정당한 그 출입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종의 유령 언론사 같은 그런 언론사 기자 신분을 가지고서 국회를 출입했던 것을 폭로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 탈취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의원으로 봤을 때 가장 돋보인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삼성 저격수라고 또 이렇게 레터를까지 붙여서 뭐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 법무부 국정감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친무회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 이거 당연히 최대 쟁점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법무부 국감에서 아마 또 한 번 충돌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밝혀진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이제 서모 일병이 무릎 수술을 받고 군대에서 병가와 또 개인 연가를 사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른바 엄마 찬스라고 하는 모종의 그런 그 위력이나 특권이 작용했느냐.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통상의 절차에 비해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휴가 연장이 이루어진 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사실 이 문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적 문제로까지 커질 만한 사안은 애초부터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이 문제를 대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제 거짓말 논란 이게 이제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고 보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은 났지만 불기소 처분은 났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누누이 보좌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좌관과 그 담당 그 장교의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또 보좌관이 그 통화한 사실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국회에서 이 장관이 개인 신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거짓 답변을 한 건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초기에 좀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 남들과 다른 그런 어떤 뭐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 겸허하게 돌아보고 사과하게 되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근데 뭐 소설 쓰시네 이러면서 사실은 문제를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그거는 추 장관이 본인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수용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에서 비롯됐고 거짓말도 저는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진부한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던 것도 도청이라는 그 사건 자체보다 그거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문제가 돼서 결국엔 사임을 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공직자의 말하자면 진실한 태도 또 진실한 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직자들이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인이 된다면 사실은 최근에 우리 무슨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나쁜 본보기를 공직자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안은 저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직함에 좀 밑줄 그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그 정치인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이제 민사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는 뭐 자신을 이제 조국 똥만이라고 불렀다 하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지난주 내내 이와 관련돼서 네. SNS에서 여러 차원의 네. 설전이 오갔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용민 의원의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불쾌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들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네. 그냥 어떤 유권자나 일반 시민이 그런 표현을 써서 본인을 비판한 거라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빅마우스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남기는 글들이 거의 기사화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불쾌했을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공인으로서 네. 사실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한 혹은 그 역할에 관한 그런 비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된다는 거를 네. 변호사 출신인 그것도 네. 좀 민주적인 진보적인 변호사 출신인 네. 법률가 단체 출신인 김용민 의원이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그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내세워서 형사적인 대응이든 혹은 민사적인 대응이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정치의 사법화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당 간에도 정치인들 간에도 툭하면은 고소하고 툭하면은 고발하고 네. 툭하면은 소송 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화돼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 수사나 네. 재판을 통해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정치검찰의 문제도 그런 네. 차원에서 연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네. 고소고발을 확대하거나 또 혹은 소송을 남발하거나 이건 오히려 정치 사법화를 재촉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 영역에서의 비판이나 상호 비판이나 혹은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로 풀고 혹은 유권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듣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직 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좀 김용민 의원의 대응이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라면 또 이제 김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소송 냈다면서 이제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뭐 금태섭 의원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판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종의 이제 그 명예훼손 소송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이 공익이냐 혹은 사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나 이런 정치인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키고,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건 좀 지양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던, 현 정부 들어서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이 역지사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걸핏하면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소송 남발되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또 그
자신을 뭐 13번 고소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명예훼손 소송으로 혐의로 고소했죠. 이것도 맞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점이 좀 의아한데요. 예. 시민단체 이 간부로서 안진걸 소장이 나경원 의원의 딸 입시와 관련된 문제, 또 가족의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단체의 그 사유 완화 혹은 비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소를 했다면 그게 전혀 사실무근에 해당하는 거라면 무고로 맞대응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 일부 사실을 띄어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대응을 했어요. 민사소송도 냈는데 그 민사소송을 낸 걸 보면 2005년에 나경원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교육위 감사 때 그 부친이 운영하던 그 사학재단 문제를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문제 제기 중에 그것만 딱 찍어서 요거는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아마 이번 형사고소의 맥락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 무고하고 정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점에 그런 의혹도 없다면 오히려 이걸 무고죄로 대응을 했어야 그걸 맞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입막음 소송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인의 명예훼손 소송전 우리가 밑줄 긋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물론 누구에게나 명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인에게 있어서 그 명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 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직 수행에 관한 비판 혹은 비난 이런 것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닐까 싶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혹은 비판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적 대응을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과 기념 행사를 치렀죠. 자, 이 이례적인 행보를 놓고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이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했습니다. 이전 미사일과 뭐 차이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당시에는 9축, 그래서 바퀴가 18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2축이 늘어나서 11축에 바퀴가 22개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ICBM 길이도 기존의 화성 15형보다 2, 3m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에 부분 탄두부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이요? 예. 길이도 길어지고 그 직경도 더 넓어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외신에서는 보니까 세계 최장의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완성도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북한의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크기를 보면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길고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맞먹는데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물 미사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발사한 게 아니어가지고 실제 완성도를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화성 15형의 경우도 당시에 고각 발사로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재진입 이후에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시험 발사조차 안 했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성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는 보면은 어떤 미사일 위에다 어떤 이렇게 급히 이렇게 만든 것처럼 뭘 붙이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눈속임용
이런 가능성은 없죠? 뭐 진품이겠죠? 그게 당연히? 실제로 북한이 그 전부터 공개할 때마다 심지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도 저거는 모형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전문가들 예측과 달리 실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고요.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설사 이번에 열병식에 보여준 게 뭐 눈속임용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ICBM만이 아니고요.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도 북극성 4A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공개됐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북한이 작년에 북극성 3호를 수중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보면은 북극성 3호도 공개를 했지만 새롭게 북극성 4A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략적으로 이제 은닉성이 강하고 어떤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북극성 3호가 약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북극성 4A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짧아진 것 같고요. 또 직경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은 재질이 강철이 아니라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아마도 4,000톤 내지 5,000톤급의 잠수함 건조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신형 SLBM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입니다. 재질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하시죠? 이런 걸 봐서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형 무기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제 실천에 옮긴 거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 대선을 앞두고 ICBM 공개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이나 또 자신들이 약속했던 전략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을 경우 차기 미 행정부에서 대외 정책을 구상할 때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전략 무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행정부와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인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무기를 보여준 건 보여준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또 실제로 어떤 시험 발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에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 간의 대규모 군사 연습을 이제 중단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3대 군사 훈련을 지금 다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러한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실험 발사는 하진 않겠지만 일종의 뭐 정치적인 어떤 과시, 보여주기 용도로 이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금 이제 바이든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도 뭐 그렇다면은 초기에는 뭐 도발 가능성 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북한이 이제 우주 로켓이라는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를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북미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아마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미 대선 기간 또는 뭐 바이든이 만약에 될 경우 초기에 이런 ICBM을 시험 발사거나 할 경우는 오히려 그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뭐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용도로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설령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당선 초기에 그런 시험 발사 같은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 화제가 된 것이요. 또 한밤중 새벽 0시에 한 것도 그렇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울먹이까지 했는데, 자, 왜 이런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 사실 그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니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도에도 14년도에 평양에서 건설 중인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도 사과 발언을 했고요. 2017년 이제 신년사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토로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어업 지도사 피격 사망 사건 때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것이 애민 정치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연출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최근에 그 경제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뭔가 이 리더십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에 또 눈에 띄던 게 이제는 단기 인공기를 같이 개항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인공기만 개항했습니다. 또 뭐 음악도 우리의 국가였나요? 빛나는 조국 이렇게 연주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좀 부각하게 한 겁니까? 지금 이제 그게 선대와 좀 차이가 나는 게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국가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가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성은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내각의 어떤 그 책임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당보다는 어떤 내각, 국가를 좀 내세우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구호도 바뀌었고요. 국가를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으로서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 체제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성을 부각했다, 강조했다 이렇게 분석하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열병식 연설에서 대남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시사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제8차 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남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나중에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지난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라든지 또 공개 사과 이 연장선에서 우리 그 남측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 우호 감정이랄까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당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그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가 복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한라인 다시 뭐 재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